동아시아를 강타한 슈퍼태풍으로 일본과 중국이 초토화되는 가운데 한국만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일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왜 자기들 나라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거냐며 한국은 무슨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는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정말 처참한데요. 자랑하던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 거대한 자연의 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태풍 피해 현장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성의 정체는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위험하고 처참한 피해 현장에 나와 있는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해외 특파원 사라 김입니다. 30살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5년 전부터 CNN에서 일하고 있죠. 한국과 미국 양쪽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란 덕분에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와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일본 도쿄에서 슈퍼태풍 산산의 상륙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태풍이 다가온다는 예보는 며칠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그 위력을 목격하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태풍이 도쿄에 상륙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소 불야성을 이루던 도쿄의 밤거리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죠. 그때만 해도 이게 곧 지옥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풍이 도쿄를 강타했어요.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해 도쿄 전역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도쿄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약 10만 가구가 전기 공급 중단을 겪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에도가와구와 고토구 등 저지대에서는 하수구 역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심각했죠. 교통 혼란도 심각했습니다. 신칸센과 도쿄 메트로 등 주요 철도 및 지하철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하네다 공항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약 500편의 항공기가 결항되었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만 인근 저지대에서는 해일주의보가 발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어요. 오다이바와 같은 인공섬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범람하여 일부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죠. 도쿄 당국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으며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간판 낙하와 유리창 파손 사고가 다수 발생했으며 시부야와 신주쿠 같은 번화가에서 특히 피해가 컸어요. 일부 공원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일도 있었고 우에노 공원에서는 수백 년 된 거목이 쓰러져 문화재 피해도 있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태풍으로 인해 반나절 동안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임시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도쿄는 규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수도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전문가들은 도쿄 지역의 경제적 손실만 해도 수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규슈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가고시마현에서는 48시간 동안 58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으로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죠. 이로 인해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현 등 여러 지역에서 총 225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피령 중 하나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고시마현에서는 21만 2천여 가구, 미야자키현에서는 16,000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가고시마 항구에서는 소형 선박이 뒤집히면서 60대 선장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어요. 아이치현에서는 기습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가정집이 붕괴되어 일가족 5명 중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풍 산사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 피해도 초래했어요. 교통 상황도 심각했죠. 수많은 항공편이 결항되고 규슈 신칸센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고속도로도 통행이 금지되어 섬나라인 일본이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경제적 피해 또한 상당했습니다. 토요타에 이어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지했고 아사히 맥주와 삿포로 맥주 등도 태풍 피해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는
유례없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상점과 편의점들이 문을 닫았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필수품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인프라도 큰 피해를 입었죠. 휴대전화 기지국에 장애가 발생하여 주요 통신사들은 유선 전화나 공중 전화를 통한 긴급 신고를 당부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포화 상태이고 식수와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어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죠. 하지만 태풍 피해는 일본이 끝이 아니었어요. 태풍 산산의 피해를 취재하고 있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남부를 태풍 야기가 강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비슷한 시기에 이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상황도 일본 못지않게 심각해 보였습니다. 태풍 야기는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9월 6일 태풍은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4시 20분경 하이난성 원창시 해안에, 두 번째는 오후 10시 20분에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난, 광둥, 광시성 등 중국 남부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태풍의 위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에 달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올해 발생한 태풍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평가했죠. 이는 최근 10년간 중국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러한 강력한 위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 야기가 직접적으로 핥히고 간 하이난성과 광둥성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하이난성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갔다고 했죠.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한 놀이공원 대관람차가 흔들리고 풍차처럼 돌 정도면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로 인해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이난성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대피소는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일부 주민들은 안전한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하이난성에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다고 해요. 광둥성에서는 강한 폭우로 인해 도로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했고 많은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 높이가 상당히 올라 건물들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상층부나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트를 이용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죠. 광둥과 광시 등 다른 지역은 아직 피해 집계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고 해요. 하이난과 광둥성을 합쳐 이재민만 120만 명이 넘는 걸로 잠정 파악될 뿐입니다. 태풍 야기는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2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6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는데 중국으로 오면서 오히려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태풍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2014년 중국 남부를 강타한 태풍 람마순을 훨씬 능가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하이난과 광둥 등에서 88명이 숨지고 8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백만 명이 대피하였고 이번에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어요. 실제로 피해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생산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하이난성의 경우 중국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태풍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했고 이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피해 또한 상당한데요. 많은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통신망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작업과 피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도 손상되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관측되었고 이로 인해 해안가 건물들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어업 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죠. 구조대가 흙을 파내며 생존자를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데 노인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목소리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태풍의 위험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피소의 부족, 구호물자의 늦은 배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피해 상황을 축소 보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국영 방송에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실제 피해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언론 통제 정책과 맞물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에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공재난도 발생했었는데요. 중국은 태풍 야기가 오기 전 충칭시의 폭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인공강우 작업은 은결핵 역할을 하는 요오드 화흔을 넣은 포탄이나 로켓을 구름에 뿌리는 방식으로 물방울이 뭉치게 해 인위적으로 강우를 유도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충칭 일대에 인공강우용 고사포탄 158개, 로켓탄 37개 등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최대 31mm의 비가 쏟아지면서 40도를 넘나들던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공강우 작업을 한 후에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도 뒤따랐는데요. 충칭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충칭시 20개 구화현에서 규모 8 이상의 돌풍이 불었고 최대 풍속은 초속 34.4m를 기록했다고 해요. 강풍으로 16층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일도 잇따랐다고 했죠. 비바람 속에서 가판대가 떠밀리며 양철 지붕도 날아갔고 고층 아파트 난간벽도 떨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오히려 인공재난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네티즌들은 인공강우는 완벽히 실패했다, 세상의 종말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 네티즌은 인공강우는 이미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충칭의 일시적인 비는 고온보다 더 무섭습니다. 비가 오니 습도로 찌는 듯한 날씨가 됐다고 말했어요. 폭염, 폭우, 지진, 태풍 등 늘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해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태풍 야기는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 영향은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인명피해, 재산 손실, 경제적 타격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과적인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피해만으로도 심각했기에 저는 도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중국 광저우로 날아갔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일본의 참혹한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더욱 심각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광저우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공항 전체가 비상 대피소로 변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야기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취재에 나섰죠. 일본과 마찬가지로 광저우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있었고 나무들은 뽑혀 쓰러져 있었죠. 건물들의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간판들은 바람에 날려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현지 주민 리 씨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부에서는 대피 명령을 너무 늦게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죠. 제 이웃은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돌아가셨어요. 리 씨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늦은 대응과 부실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이 격차에 의문을 품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저는 몰래 병원과 대피소를 찾아다니며 실제 상황을 취재했고 중국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쉽게 보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나라의 피해 상황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재난이 왜 하필 비슷한 시기에 일본과 중국 두 나라를 강타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두 태풍이 모두 한국은 비켜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서울의 날씨는 맑고 화창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기상청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태풍의 경로가 한반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관계자의 설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상 전문가, 재난관리 전문가들과 연이어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 결과 한국의 뛰어난 기상 예측 시스템과 선제적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AI 기반의 기상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풍의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지역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죠. 한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한국 역시 태풍 산산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었죠. 특히 부산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인터넷에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죠.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 전역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신고된 사고는 해운대구에서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한 시민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죠. 그 밖에도 남구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창문이 깨져서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피해가 경미했고 이것은 한국의 철저한 재난 대비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부산의 해안가, 특히 해운대와 광안리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해 해변가가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기상청이 발송한 재난경고 문자 덕분에 시민들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대규모 대피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부산항도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선박들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간접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번 태풍들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고 그 결과 부산과 같은 주요 도시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죠. 반면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매년 태풍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번 재난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일본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부산에서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취재하면서 두 나라와 비교되는 한국의 안전한 모습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이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부산은 재난경고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고 시민들도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이번 태풍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했죠. 저는 이번 동아시아 태풍 피해 관련 직접 취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따로 믿는 종교가 없고 평소에 인터넷으로 간단한 운세 정도만 보는 걸 즐기는데요. 앞으로 다시 아시아 지역에 태풍이 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10호 태풍 산산과 11호 태풍 야기가 한국을 피해 일본과 중국으로 방향을 튼 것을 보고 마치 한국만 신기하게 보호받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자연의 무서움과 동시에 그 불가사의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후변화의 영향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이런 재난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저는 대학교 재학 시절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이 과거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로 엮여져 있는지 잘 알게 됐죠. 일본의 35년간 식민 지배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어요. 그 시절에는 한국인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게 했다고 했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끌려갔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일을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 중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이제 8명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 문제도 있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군수공장과 탄광에서 노예처럼 일했죠. 최근에야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전의 고대사에도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 그 당시 조선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순신 장군의 큰 활약으로 일본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죠. 예전에 한국을 취재하러 서울에 방문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봤었는데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떠올렸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는 큰 상처였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으니까요.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였어요. 한국의 고대 왕국인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키려 했으니까요.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역사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저는 과거에 취재했던 내용을 회상했습니다. 한 한국 역사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 한국의 고대 국가들을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죠.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중국 진나라의 유민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이는 한국 고대사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심지어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단군 이야기마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국 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 많은 반발을 샀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김치나 한복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는 현대의 문화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있었죠.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경제 보복을 가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로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고요. 이렇듯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먼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들은 역사를 잊고 반성하지 않으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죠. 저는 최근에 한국 유튜버들이 일본에 계속되는 대지진, 해일, 태풍과 중국에 계속되는 폭염, 폭우, 지진, 태풍이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표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피해받지 않고 일본과 중국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정말 하늘이 천벌을 내리는 건가 싶기도 했죠. 태풍 피해가 이어지는 동안 일본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억울함이 더욱 커졌어요. 그들은 왜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재난 피해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죠. 일본과 중국은 매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거든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한 시민이 우리도 한국처럼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대체 왜 이렇게 안전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난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국민들의 부러움과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 일본과 중국에서 태풍 피해를 취재하면서 크게 놀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많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되는 지진들로 일본인들에게 불안감과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취업 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같은 이웃나라이면서 생활환경이 제일 유사한 한국을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수도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물론 평택, 제주도 등 한국의 많은 지역으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안전한 삶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재난 속에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했죠.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조금은 관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말하고 싶은데요. 한국은 군사보호구역 같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거주 목적이나 상업용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물론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거의 제한이 없고 자유롭지만
워낙 자연재해 피해가 크게 나는 나라라 외국인들이 부동산 매입을 활발히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거주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같은 문화권인 한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 강국 세 나라의 태풍 피해를 취재하면서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진, 태풍 등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는 아무리 뛰어나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요. 자연의 커다란 힘 앞에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며 이런 자연재해들이 발생되지 않게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지구 환경 친화 정책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여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통해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며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죠. 도시 내 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확대 등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과 생산을 선도하고 있죠. 전기차 생산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취재를 하면서 한국이 재난 대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과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친환경 정책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땅 면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의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도 기술력, 문화, 생활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최근에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았었죠. 저는 당분간 안전한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한국의 우수성을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지 보고 느끼려고 해요. 제 취재가 마무리되면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CNN 동아시아 특파원인 사라 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과 중국의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부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하루빨리 피해 수습이 완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일본인과 중국인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한글을 공부한다는 것과 이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이주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의 신생아 출생률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나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쩌면 외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성세대는 반대입니다. 미국 유명 방송국의 동아시아 특파원으로 있는 사라 김 씨가 당분간은 한국에서 머물며 한국의 우수성을 더 알아가 보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그녀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녀를 통해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